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번지 점프를 체험하는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떨어져서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8m 정도 높이였는데 안전장치를 하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숨진 겁니까? 네,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안전을 보호할 게로 제대로 세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부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결착 부분이 제대로 결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사망하셨다고 하는데요. 번지 점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위험을 상당히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이상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상해나 사망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도 아니고 놀이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탈선하거나 이런 개념이랑 다르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전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안전장치의 결착 부분을 당시 진행하고 있었던 요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은 그 안전 벨트 같은 하네스를 몸에 착용을 하고 그리고 기구 상단에 결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윗부분이 결착이 안 된 거죠? 네, 일단은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임은 어떻게 가리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주로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요. 개별적인 직원들, 안전 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는 또 해당되는 업장의 사업주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안전 요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기 자체에 문제가 이미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시설 점검이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된 현장에서의 조치를 안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매뉴얼과 관리 감독을 안 한 사업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돼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확한 책임 소지 따지려면 이제 그 당시 그리고 전후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될 텐데 당시 상황 보니까 그 기구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다 안전 요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워낙 고위험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요원이 상주에 있어야 하는 건 맞고요. 근데 안전 요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체험하기 전 단계에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결착이 되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체험을 시행하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사고 원인을 봐야겠지만은 안전장치를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전장치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결착이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그 결착 자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태만히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곳 아래 보면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데 안전매트가 있긴 한데요.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그냥 떨어졌더라도 안전매트가 좀 충분히 그 보완을 해줬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사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어떤 반응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 4중으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다면은 결국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안전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라도 장치가 더 있다면은 보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저 매트는 8m 높이에서 추락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보통 이제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은 또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좀 불충분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결국은 기존 안전장치들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개별적인 안전장치들의 하자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이런 기구 자체의 어떤 설계 자체가 안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지 규명을 해야 될지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 적용받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될 겁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현장의 안전요원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있어서의 결국은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이용 시설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서는 한 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판정이 돼가지고 해당되는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업장의 규모와 시설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그 법령상의 요건이 해당된다면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라고 한다면 그 스몹이라는 업체일 맞습니다. 것이고 예. 이 스몹이라는 곳이 임대 업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임대에 들어간 곳이 신세계 프라퍼티이고 그러면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도 우리가 책임을 물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여러 몰에서 임대 업장에서 각 임대 업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직접적인 운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혹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신세계 프로퍼티와 해당되는 업체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저 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휘 감독과 관련된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다른 법리적 구성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해당되는 임차한 회사 업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임대한 소유주 쪽에서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짚어봤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부부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혜경 씨 사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위반법으로 첫 공판을 받은 건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사람들한테 식사를 대접한 부분들에 관해서 배모 사무관이 이제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봐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서 이거를 또 지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고요. 여기는 기소와 유죄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상고를 안 함으로써 확정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 씨가. 네, 배 씨가요.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안에서는 이번 새롭게 재판이 진행된 사안에서는 해당되는 배 씨의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 김혜경 씨가 책임을 짓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러면 해당되는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알거나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건데요. 배 씨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거는 그 법인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음식을 산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 유죄다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관련돼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용하라고 했거나 승인했거나 공모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뭐 이제 그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기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는 만약에 이제 그런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기소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배 씨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배 씨 재판에서 김혜경 씨와 배 씨가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법인카드 결제와 관련돼 가지고 배 씨가 이제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인다라는 유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이 됐는데 그 범행의 경위와 관련돼 가지고 김혜경 씨의 구체적인 책임이 언급되거나 이제 구체적인 책임이 확정되는 부분들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다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혜경 씨가
이 배모 씨와 관련돼 가지고 배모 씨가 일종의 수행 비서 같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네.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만한 사람들이 좀 모아달라, 도와달라 이런 요청들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배 씨가 단독으로 어떠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기부행위를 할 만한 동기라는 것이 없고 유일한 거는 당시에 어찌 보면은 직속적인 지시관계에 있었던 김혜경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이 비서들 간의 대화 내용, 녹취록 내용 중에서는 이제 법인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김혜경 씨가 모르도록 보고가 안 되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이제 유력한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판결로 드러나진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즉, 그 배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이거는 공동정범이 김혜경 씨다라고 해가지고 유죄의 확정적인 내용들이 완벽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왜 사용했는지, 법인카드는 누가 관리했는지,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와 관리 감독과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예. 그런 것은 없고 다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도 김혜경 씨의 승인 하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김혜경 씨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거 외에도 여러 사안에서 배모 씨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더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일단 공모관계를 전제로 해서 김혜경 씨를 기소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했느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 김 씨 측의 변호사는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모관계가 부인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면소 판결이 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네, 결국은 근데 실체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 한 다음에야 예. 이제 그런 결론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죄랑 면소 판결의 요건이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공모관계가 없으면은 무죄고요. 공모관계가 없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이유가 공범으로서 중단됐던 거기 때문에 예. 공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중단이 안 됐고 이미 만료된 것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공모관계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하나지만은 거기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는 면소 판결과 무죄.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은 면소 판결을 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합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 1심 재판 결과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한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재판만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한 6개월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예.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혐의로 기소를 할 경우에는 얘도 병합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늦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합이 되면은 더 길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좀 짚어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이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혐의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일단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죠. 예. 뭐 검찰 사칭 의혹이라든지 검찰 사칭 의혹과 관련돼서 또 공직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형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나섰던 김모 씨가 있습니다. 김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고 그리고 관련돼서 해당되는 김 씨는 허위 증언을 했다 하는 이유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위증죄로 기소된 김모 씨는 자신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위증을 해달라는 어떤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요구했던 적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제 녹취록이 될 텐데 그 검찰 측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제시한 녹취록이 짜깁기 한 것이다,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김진선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위증 교사에서 교사 행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해당되는 녹취록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고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어찌 보면 결론은 굉장히 빠르게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짜집기를 했다라는 예.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 발언 내용 중에서 사실상 이제 위증을 교사를 하거나 종용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돼서 당시에 소통을 했던 발언의 전체 취지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였지 네. 특정한 발언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거를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거듭 강조했던 게 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12번도 넘는데 그런 내용들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기소에 유리한 부분들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맞선다면은 그러면 원본 파일이 있는지 원본 파일과 이 녹취록과 대조를 해봤을 때 이게 일정한 편집과 짜집기인지 아니면은 전체 대화 내용이 다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전체의 맥락상 실제로 특정한 발언을 종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증언을 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증 교사가 인정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위증죄는 인정이 되더라도 교사 행위는 부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녹취록의 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겁니까? 네, 근데 녹취록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긴 하지만은 녹취록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녹취록 말고 그 다음 증언으로는 당시의 대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김 씨 각각의 증언도 또 진술도 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재판에 있어서는 또 증인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 씨가 기억하고 들은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었던 어떤 심경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 이와 관련돼서 김 씨는 당신의 이런 소위 말해서 허위 증언을 종용받았고 굉장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 이런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김 씨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김진성 씨 증언 보면 입장 보면 이재명 대표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측은함에 동조를 했다. 그리고 현직 경기지사의 부탁이어서 중압감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김 씨가 위증 당사자로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판면적으로 그런 중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허위 증언을 교사한다라는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또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면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형사 사건의 증인에 대해서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 연락의 내용이나 이런 툰이나 전체적인 맥락이 결국은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좀 잘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들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중에 한두 문장이 아니라 전체 맥락인 것이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는 증인한테 직접 사건의 피고인이 연락을 해가지고 증언과 관련돼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은 적절하지 않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어제 재판에서 또 나왔는데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김인성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그러니까 오늘 대장동 재판 있잖아요. 네. 이 재판에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백현동도 있고 대장동도 있는데요.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로비스트로서 이제 관련된 기소도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백현동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기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김인섭 등과의 관계성들이 있고 그런 바탕에서 그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적인 관계에서
배임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기소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김인섭과의 관계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소통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3자의 증언이라는 것들은 해당되는 재판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리한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